오늘 특강을 준비해 주신 김삼웅 작가님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시며 전직 언론인이시며 작가이십니다. 또한 전 독립기념관 관장을 역임하시며 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2020년엔 수 최재우 평전을 출간하신 바 있으신데요. 오늘 수은 최재우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삼웅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삼웅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은 최재우 선생의 생애와 사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창도의 역사성, 어떤 의도에서 동학을 창도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이 1861년 창도하고 해월 선생이 승계하여 뿌리내린 동학은 흔히 서세동점의 물결에 따라 밀려온 서학의 대칭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의 동은 지정학적인 대칭 용어가 아닌 우리나라 고대의 국호에서 기인합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에 있는 나라라고 하여 동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는 동이라고도 했죠. 동과 관련하여 많은 저술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국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동국 여지승남, 동국 명상기, 동국 문헌, 동국 문헌 비고, 동국 문헌 전료, 동국 사략, 동국 세시기, 동국 예지승남, 동국 지리지, 동국 통감, 동국 동서강목,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죠. 한의학을 동이라고 부르고 동의 보감은 우리나라 역의서의 모든 의서를 한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어떤가는 의학서를 일컫기도 하지요. 동학은 우리 문화, 우리 학문, 우리 철학, 우리 종교, 우리 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결코 배타적이거나 그렇다고 국수적이지 않는 시대 정신이었고 민족 사상이고 민족 종교입니다. 수은 선생에 의해서 창조된 동학 사상은 유교의 일륜, 불교의 각성, 성교의 무의, 여기에 수은 자신의 인지천, 인시천 사상을 집화군생한 천도 사상을 말합니다. 동학의 중심 개념은 인시천, 즉 천인합일 사상으로서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억조 창생이 동규일체로 계급제도를 부정하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천부 인권을 내세우는 신앙과 철학과 사상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의 봉건체제와 대립해서 수은 선생이 창도한 동학은 개항 이후 그 모순이 집중적으로 심화되어 온 삼남 지방을 토대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동학혁명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체제 해체사의 최종적 도달점이며 근대 조선 민중해방운동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19세기 이후 약화된 조선 왕조 양반 사회의 정치적인 모순. 둘째, 삼정이 문란해졌죠. 셋째는 19세기 이후 서세 동점의 위기 속에서 국가 보유 의식의 팽배. 넷째는 전통적인 유교의 폐해에 따른 지도 이념의 퇴색. 다섯째는 서학의 도전을 민족적 주체 의식으로 대응하려는 자세. 마지막으로 실학에서 현실 비판과 개혁 사상에 영향받은 피집의 민중의 의식의 전화, 의식 수준의 향상과 높아진 착각의식,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동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배움이 깊지 못해서 언저리에만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대에 동학이 있었기에 우리도
낡은 봉건의 철문을 열고 근대의 길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독일의 종교개혁,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인도의 사티그라하 운동, 중국의 신해 혁명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들 나라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동렬해 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1919년 3.1혁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3.1혁명의 물꼬를 더듬어 올라가면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고 더 소급하면 팔원지는 최재우 선생이 창도한 동학에 다다릅니다. 동학도가 동학농민혁명의 주축이 되고 동학이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항일투쟁의 원류가 되면서 기독교, 불교와 더불어 3.1혁명의 모태 역할을 했습니다. 천도교의 역할이 없었어도 3.1혁명이 가능했을까요? 동학이 없었어도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했을까요? 이걸 생각할 때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 선생의 역할은 실제로 지대합니다. 인도에 북소리만 듣고 춤을 출 것이 아니라 북치는 사람을 찾아라라는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낡은 정근대의 성곽에서 근대의 북을 친 사람이 바로 최재우 선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케네로 대표되는 중농주의자들, 디드로로 대표되는 백과전선파, 장자크 루소로 대표되는 권력 분립과 인간 평등 사상을 들 수가 있죠. 케네의 중농주의는 토지는 농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디드로의 백과전선은 세계는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가 있고 왕정 외에 여러 정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루소는 사람은 하늘을 통해 또는 돈을 통해서 사람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돼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명을 이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민 평등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줄곧 미치게 된 프랑스인들이 나서서 만든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었지요. 1789년입니다. 최재우는 동학을 창도한 교주이기도 하지만 사회개혁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회사상은 조선 사회가 구조적으로 질병에 들어있다는 사회 질병설과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개벽 사상이 주조를 이룹니다. 이런 거로 우리나라는 악질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어느 한 철에도 편할 날이 없으니 이 또한 장래 운수 나라 위급하노라 동경대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최재우가 말하는 악질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쁜 정치와 제도, 그로 인한 탕과 놀이들의 발호와 타락한 유생들의 백성 수탈을 통칭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하고 부패한 왕조 체제의 국정농단과 각종 적폐를 말하는 것이지요. 최재우는 여기에서 개탄만 하지 말고 개벽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벽은 한국 민족 종교들이 공동으로 추구한 공통적인 가치로서 압축하면 사회개혁, 즉 새로운 시대를 뜻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개라고 부르고 땅이 열리는 것을 벽이라고 했죠. 이른바 천지개벽입니다. 돌이켜보면 최재우 선생의 개벽사상은 사회개혁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무의이화의 사상은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자연법 사상과 맞닿는 대목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천부 인권과 인간 사랑, 그리고 인간 본연의 자아를 중시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무극대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염된 물질 문명과 각종 재해와 공해, 그리고 타락한 기독교 세력이 남긴 각종 적폐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의 한국인이 추구해야 하는
타락한 기독교 세력이 아니라 타락한 기득 세력입니다. 타락한 기득 세력이 남긴 각종 적폐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의 한국인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개벽 시대의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재우의 사상이 1차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1894년의 동학 농민혁명입니다. 농민혁명은 비록 현대 병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으나 동학 정신은 우리의 개화 사상과 민주화 운동의 본류로서 면면이 이어져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동학혁명 후에 전개된 고종의 갑오 경장은 그것이 일본 공사 오토리에 의해 내정개혁 방침으로 5개조에 따라 진행이 됐으나 가장 중요한 사회면의 개혁, 다시 말하면 문벌과 양반 상놈의 계급제도 타파, 능력에 의한 인재 등용, 공사 노비법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법 폐지, 조혼 금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동학혁명의 폐정개혁안이었고 최재우의 후천개벽 사상에서 기인합니다. 동학군들이 난을 일으켜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만국에 이르렀다고 개탄합니다. 말기 증세에서 허덕거리는 왕조 고종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국군을 불러들여서 학살하고 그 군대로 잔류시켜서 만든 것이 우둔한 임금과 우매한 척신 관료들이었습니다. 동학군은 호남의 요충지인 전주성을 점령했다가 일본군이 내치마자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폐정개혁안 12개조를 타협한 후에 전라도 53개 군현에 농민자치기관인 직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고 내적 타도의 진군을 멈춘 것이지요. 고종이나 조정 강료 대신들은 그때까지도 일본이 청국과 텐진 조약을 통해서 상호 출병을 약조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이 가찌라 데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나눠먹기로 했던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종은 또는 당시 집권층은 텐진 조약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세가와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중에는 외세에 빌붙어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지배층이 되겠노라는 사대주의에 찌든 부류가 적지 않고 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만약 동학혁명이 성공했으면 1894년 동학혁명이 성공했다면 한민족의 능력으로 보아 능히 충분히 아시아의 큰 물결을 변화를 개혁을 주도하고 평화스러운 동북아 시대를 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 망명지에서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는 명논설을 쓴 바 있지요. 고려 인종 13년 서경 전역 즉 묘청 일파가 김부식 세력에게 패한 사실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신채호의 진단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경 전역은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왕의 군대가 반란의 무리를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이었으나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전역이 곧 낭불양가대 육아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다.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다.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역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즉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것이 반대로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 등이 이겼더라면 조선의 역사가 보다 독립적, 진취적 방향으로 전진했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단재 선생의 사관입니다. 역사에서 비록 가정이 부질없다고 하지만
최재우 선생의 개혁이 수용되었더라면 통합혁명이 성공하여 사회 질병을 수술하고 후천 개벽의 길로 나아갔다면 일본이 1868년에 단행한 메이지 유신에 앞서 조선은 근대화의 길을 열었을 것이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분단도 6.25 동족 상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인물 중에 사이고 다카모리를 필두로 하는 자들은 조선을 정벌하자는 이른바 정한론자들이지만 최재우나 통합혁명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생명사상과 평화론자들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상가들의 결과 격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생명을 존중하는 역사,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욱 통합의 좌초는 최재우 선생의 개혁의 좌절은 우리 민족에게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우 선생이 순교당한 이후 혹독한 관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상의 정맥은 후계자이신 최시영 선생에게 전수됐습니다. 최재우와 최시영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사이였습니다. 명말 청초,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살면서 6.25의 전제에 맞서 중국 사상사 최대의 이단자로 불리는 이타고 이지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하는 말씀에 벗을 할 수 없다면 참다운 스승이 아니고 스승으로 삼을 수 없다면 좋은 벗이 될 수 없다. 지금 들어도 참 좋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타고가 하는 말이죠. 최재우와 최시영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제간이면서 벗이 될 만큼 최시영은 스승을 존중하였고 스승은 각별히 제자를 아꼈습니다. 최재우는 대구 감명에서 순교에 앞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를 기다리면서 순교에 앞서 제자의 피신을 당부할 만큼 깊이 배려를 했습니다. 최시영의 옥에 엄청난 현상금이 붙고 쫓기는 처지에서도 통합 경전을 간행하고 전국의 200여 곳의 은신을 숨어 지내면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통합의 정맥을 이어왔지요. 최시영은 이대 교조입니다. 최시영은 하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라는 사인여천을 내걸었고 30여 년 동안 보따리 하나로 전국 200여 곳을 떠돌면서 통학도들에게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혁을 항아설위로 집단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혁을 후천 개벽이라 가르치면서 통학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켰습니다. 아무리 최재우 선생이 우수한 통학을 창건했다고 해도 2세 최시영 선생이 그렇게 전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통학은 맥을 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봉기 당시에는 이를 다시 민중혁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아니었으면 통학은 교조의 순교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 모르고 통학혁명은 호남 지방에 국한된 반란 정도로 그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제3대 교주이면서 통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현대화한 인물이 의암 손병희 선생입니다. 최시영은 많은 제자 동문 중에서 손병희를 후계자로 지명하였고 그 후계자는 전임자와 다름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민족사의 외길을 걷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조의 창도 정신과 2세 교조의 혁명 정신을 이어 3.1혁명을 주도합니다. 3.1혁명이 있었기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국호와 법통을 승계한 당당한 세계 10위권의 민족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조선을 점령한 일제는 통학혁명과 3.1혁명이라는 두 차례에 걸친 한민족의 거대한 용서심을 지켜보면서 통학사상에 불온의 딱지를 붙였고 이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멸작전에 나섰지요. 그래서 천도교인 중에서 강한 자는 죽이거나 투옥하고 약한 자는 회유하고 변절시켜서 순교자와 변절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일제 강점기 천도교는 인적 물적 기반을 크게 잃은 터여서 해방 후에도 부흥이 쉽지 않았고 역대 독재 정권은 여전히 천도교인의 혼인, 매긴, 도그마인, 마그나인 그 동학의 혼을 불온시했습니다. 일제가 뿌린 마취제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오익제 교령이 북한에 있는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운동을 펴고자 월북을 하면서 천도교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우리가 흔히 알기를 북한에는 유일당 체제라고 그러죠. 북한에 노동당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의한 두 번째 당이 천도교 청우당이 있습니다. 북한의 일당 독재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그래도 천도교 청우당이 야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유의한 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남북 관계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보다 활발해지고 왕래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동학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에 있는 많은 그 천도교인들 청우당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화해와 협력과 교류를 또 통일을 이루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북한에 있는 청우당의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재우의 넓고 깊은 철학 사상과 동학 정신을 모두 헤아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요약이 허용된다 그러면은 인권 사상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권 사상, 인간 사상, 휴머니즘 그런 같은 뜻이죠. 인간 사랑은 곧 동학의 천도교 정신이고 최시영과 손병희의 천인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동서고금의 많은 성각자들, 성인들, 지도자들이 그 하늘을 숭배하고 철학을 창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이 처음으로 천인이 아니라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중국의 사상가인 동중서 같은 분도 천인 사상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인내천, 인시천, 사람이 하늘에 똑같다. 사람을 하늘과 동격에 놓은 사상가, 철학가, 선지자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뿐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인권을, 휴머니즘을 하늘의 뜻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하늘과 같은 반열에 올린 것입니다. 동학에서 인권 사상을 돈독합니다. 외래 종교에 많이 묻혀버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의 탄압, 일제에 의한 학살작전, 또 우리 역사학계의 외국 외래 종교 중심 이런 것 때문에 민족 종교들이 많이 취약하고 있지만 그 근본을 따지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학혁명, 3.1혁명 이런 것들을 이어받은 그 시민혁명, 촛불 시위 중심 개념이 바로 사람을 하늘처럼 높이 평가하는 인권사상에서 비롯됐고 그 인권사상의 바탕은 바로 동학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훈 최재우와 동학사상을 공부하면서 새삼 안타까운 대목은 서구의 선지자, 종교 창시자, 사상가 이런 분들의 언행은 보통 경이적이다, 선구적이다, 초월적이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요. 외국의 외래 종교라든가 그런 거대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선지자다, 경이적이다, 선구적이다, 초월적이다 그런 비과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우리 민족 종교의 경우는 고루하다, 비과학적이다, 낡았다, 비상식이다 이렇게 대칭 멸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방이 되고 8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인데도 여전히 민족 종교 우리 선대들에 대한 그런 훌륭한 업적은 서양의 외래 사조에 밀려서 비과학적인 미신, 무당, 무속 이렇게 폄하를 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수훈 최재우 선생, 이세 교주
최시영 선생, 3대 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 제가 몇 년 전에 의암 선생, 손병희 선생 평전을 준비를 하면서 일본에를 갔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해서 손병희 선생이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는가, 그렇게 일본 관군에게 쫓기는 신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도쿄에서 그렇게 4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는가, 도쿄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참, 그래서 언젠가 어떤 영화를 제작하는 한 분이 독립운동가 우리 근대 사상가 중에서 영화를 한 편 찍고 싶은데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병희 선생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길래, 손병희 선생은 비천한 감옥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서자로 태어났지요. 서자로 태어나서 동학을 일군 정도로 3대 교주가 될 정도로 우수한 민족의 사상가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우선 3가지만 요약을 하자 할 것 같으면, 첫째는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하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전봉준은 남접 대표고 손병희는 북접 대표였는데, 두 분이 의형제를 맺어서 남북접이 합해서 동학혁명을 치고 나가다가 전주 화약으로 일본군이 밀려오기 때문에 후퇴를 했는데, 우선 영화감으로는 두 지도자가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일본에 망명했을 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번창했지요. 그래서 동경 왕궁 앞을 웬 조선 사람이 쌍두마차를 타고 유유히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온갖 공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듣고 자기가 직접 가서 보니까 웬 헌칠한 남자가 쌍두마차를 타고 왕궁 앞을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관저로 불렀어요, 손병희를.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걸물이죠. 우리로서는 국적 제1호지만 일본 사람들은 원운으로 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처단을 했을 때 그 여순 감옥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잘 모르고 그랬다, 한마디만 하면은 죽이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안중근 의사가 대번에 거절을 했죠.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10년을 적공을 들인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기초했고, 일본의 의회를 만들었고,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선 지도자인데, 그런 인물이 조선 침략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에서 공작을 꾸미고 있을 때 웬 사내가, 조선 사내가 쌍두마차를 타고 황궁 거리를 유유히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하루는 관저로 초청을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걸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밤을 새다시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손병희 선생은 끝까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부호 아들이다, 난이 일어나서 일본으로 망명했다, 은신한 거지요. 그래서 술을 둘이 대작을 했는데, 끝내 새벽 1시쯤에 이토 히로부미가 취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얼마나 영악감입니다. 세 번째는 3.1 혁명을 주도할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학혁명, 3.1 혁명, 두 가지 혁명을 손병희가 주도하다시피 하잖아요, 동학이.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손병희를 아차, 저런 걸물이 일본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황국한 후에 들어올 때 처음에 인쇄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보통 정치 망명객들이 무슨 책이라든가 귀중품을 선물로 또는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은, 인쇄기를 사들고 들어와서 보성사라는 인쇄소를 만들었지요. 거기서
기미 3.1 독립선언서를 찍습니다. 부인이 맨날 적자만 나는 인쇄소를 뭐 때문에 월급 줘가면서 사람들 월급 줘가면서 운영을 하느냐 따졌을 때도 손병희 선생은 끝까지 돼지를, 이런 예를 들었어요. 돼지를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키우는 거지 용모가 예뻐서 키우느냐. 그러면서 기미 3.1 독립혁명선언서를 보성사에서 찍지 않았습니까? 1919년 2월 하순에 보성사에서 이종일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찍고 있는데 밤중에 조선인 밀정이, 총독부 밀정이죠. 조선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만 어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불쑥 들어온 겁니다. 만사휘. 그때 당시 이종일 선생이 당신도 조선 사람 아니냐, 몇 시간만 참아달라. 그래가지고 손병희 선생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 밀정을. 거금을 아낌없이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다가 평안도 어디에서 붙잡혀서 처형당했지요. 이런 얘기들은 역사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비화로 정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독립선언서 선언문이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 거사는 수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민족대표 33인을 선정할 때도 처음에는 구왕실에 내놓으라는 작자들, 대한제국 말기의 대신들, 심지어 이완용이한테까지 사람을 보내서 100가지 죄를 한 번의 행동으로 씻어라. 그런데 대부분이 민족지사라는, 민족의 원로라는 분들이 대부분이 독립 청원이면은 가능해도 독립 선언에는 불가능하다. 몸을 사렸습니다. 선언하고 청원은 하늘과 땅이지요. 독립 청원, 일본 총독 일왕에게 우리 조선 독립을 해달라고 하는 청원하는 것하고 우리는 조선 독립이다 선언하는 것하고는 사형과 3년 징역 차이감이 있는데 대부분이 반대를 했고 기독교에서 한 분만 찬성을 해서 결국은 그러면 원로보다는 중견급으로 민족대표를 구성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 15분, 천도교에서 16분, 천도교에서 16분, 기독교에서 15분, 불교에서 3분, 그렇죠.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육당 최남선이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릴 만큼 그분도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인데 문장력이 참 좋았죠. 그래서 손병희한테 최남선한테 선언서 기초를 하면서 3가지 원칙, 비폭력, 비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썼는데 결국은 3월 1일 날 탁골공원에서 2시에 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그때 만약에 이제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비겁하게 식당에 가서 발표할 게 뭐냐 학생들 시민들은 2시에 그리 모이기로 해놓고 비겁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한걸 들어보면은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면서 1907년 조선에 일체의 총기 화약류 단속법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호랑이가 나타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러죠.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걸 퇴치할 무기 하나도 없었는 그런 반인데, 당시 일제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청일전쟁, 노일전쟁, 대만을 점령해서 뺏어먹고, 그런 일제가 조선에만도 한 10만 대군을 주둔시키고 있었지요. 아마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100m 못 나가고 일본군 일개 사단 병력만 풀었어도 그때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비폭력으로 끝까지 저항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장소를 옮겼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생활이 다 어려운데 만약에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게 되게 되면은 그 교회나 가족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동안에 천도교에서 모았던 자금을 5,000원을, 당시 돈 5,000원을 엄청나지요, 주고 그 3,000원은 그 기독교 목사님들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지원하고 2,000원은 그 임시정부, 상하이에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방을 얻는 비용으로 그 돈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최재우 선생이 뿌린 씨앗이, 수은 선생이 뿌린 씨앗이 최시영 2대 교주, 손병희 3대 교주로 이어지면서 민족의 근대화의 문을 열 그런 사상가이고 사회개혁가이고 철학가이고 혁명가였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종교들이 해방 후에 그 뜻을 잊지 못하고 거의 몰락되다시피 해버리는 이런 상태, 그리고 최재우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도 그저 이름 석자나 간신히 전해질 만큼 우리 후학들이 많이 그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일반 국민들에게는 참 역사의 큰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언변이 서투르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최재우 선생이 뿌린 씨앗, 민족종교, 인내천, 인시천, 인권사상, 계급타파, 빈부격차 없는 인권 평등한 그런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후학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책무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최재우 선생의 그런 그 후천개벽 사상은 우리가 지금도 개혁과 정의와 상식을 논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도 사회개혁, 국제평화, 남북화해 이런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